19세기 중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한 제국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쇄술과 화약을 발명한 문명의 요람이자 2000년 넘게 천하를 다스린다는 신성한 명령 아래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이죠. 바로 청나라 중국이었습니다. 1억 4,50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에 4억 5천만 명이 살았고 세계 부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이 나라는 스스로를 중국, 즉 중앙의 나라라 불렀습니다. 북경과 난징, 광둥은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고 공자의 가르침이 2000년간 사회를 지배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은 급변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상인은 남부 캔톤 항구로만 제한되었고 보수적인 관료들은 유교 경전만 외우며 황실 시험을 준비했죠. 그런데 1839년 영국 상인들이 인도에서 밀수입하던 아편을 청나라 관리들이 대량으로 압수하고 파괴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무력으로 대응했고 뛰어난 해군력으로 구식 중국 함대를 순식간에 압도해버렸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치욕의 세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제국의 몰락과 현대 중국이 탄생하기까지 격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징 조약, 중국이 서명해야 했던 첫 번째 불평등 조약이었죠. 영국의 5개 항구를 개방하고 홍콩을 양도했습니다. 곧 프랑스와 미국도 유사한 특권을 얻었고 러시아는 북동쪽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끔찍한 내전이 14년간 중국 남부와 중부를 황폐화시켰어요. 사망자는 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한 분쟁 중 하나였던 거죠. 1895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일본이 현대화된 해군으로 청나라를 쉽게 격파하고 영토를 빼앗아간 거예요. 서구인들은 중국을 아시아의 병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외세의 제국주의에 희생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중국 국민들 사이에 분노가 커졌습니다. 1899년 중국 북부에서 정의조화 주먹협회라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복서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어요. 청나라의 나약함과 기독교 확산, 거듭되는 굴욕에 분노한 이들은 중국에서 모든 외국인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서부 자금으로 만든 철도와 기독교 선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1900년 6월 수천 명의 복서들이 베이징에 진입해 외국인 거주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청을 옹호하고 외국인을 멸망시키라는 슬로건을 외쳤어요. 집권 여제 서태후는 복서들 뒤에 청나라의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하고 외국 세력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계산착오였죠. 8개국 연합군 2만 명이 베이징으로 진격해 복서들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청나라는 복서 의정서에 서명해야 했는데 40년에 걸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정부 연간 수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었죠. 엄청난 압력을 받은 서태후와 청조정은 마침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고대 공무원 시험을 폐지하고 서구식 교육과정을 도입했어요. 황제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작업도 시작되었고 군대는 서구 방식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청나라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대적인 혁명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 혁명가 중 한 명이 바로 순원이었습니다. 겸손한 광둥 가정 출신이지만 하와이에서 교육받은 그는 중국 옛 엘리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독교 개종자였고 영어는 유창했지만 고전 중국어는 서툴렀죠. 1905년 순원은 도쿄에서 동맹회를 창립합니다. 만주 통치를 전복하고 청나라 군주제를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였어요.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생의 3원칙을 주장했죠. 지지자들에게 순원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1908년 서태후가 72세로 사망하면서 왕좌는 두 살배기 푸이에게 넘어갔어요. 위기가 거세지는 시기에
청나라는 결코 약해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1911년 10월 9일 후베이성 한커우에서 혁명가들이 폭탄을 만들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위장이 폭로되었고 당국은 지도자들을 체포해 처형했어요. 하지만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이웃 도시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결정적으로 신군 병사들이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24시간 전투 끝에 우창은 혁명가들의 손에 넘어갔어요. 10월 12일 새로운 군사정부가 청나라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다른 지방도 군주제 타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혁명은 들불처럼 번졌어요. 6주 만에 26개 성 중 16개가 독립을 선언했죠. 산시성 등 많은 지역에서 지배하던 만주족이 표적이 되어 학살당했습니다. 북경의 청나라 궁정은 패닉에 빠졌고 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북해안군의 위안스카이 장군을 소환했어요. 1912년 2월 1일 난징에서 반군은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막 미국에서 돌아온 수은원이 임시 총통으로 취임했죠. 수년간의 망명과 음모 끝에 마침내 정치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의 정부는 즉시 새로운 민주 헌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주족 복종을 상징하는 변발과 전족, 무릎 꿇기 같은 구습을 폐지했어요. 새로운 국기는 한족, 만주족, 몽골족, 이슬람교족, 티베트족을 상징하는 5가지 색상을 사용했죠. 하지만 공화국은 남부 절반만 차지하고 있었고 혁명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순원은 위안스카이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청황씨를 퇴위시키면 대통령 자리를 주겠다는 거였죠. 위안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황실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1912년 2월 12일 6세의 푸이 황제가 퇴위했어요. 2000년이 넘는 중국 제국의 통치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임시 총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즉시 혁명가들은 개인적 야망이 너무나 분명한 새 대통령과 결별하게 됐죠. 순원과 동맹자들은 국민당을 설립했습니다. 연말에 치러진 선거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국 민주선거였어요. 인구의 약 5%만 투표할 수 있었지만요. 국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해 국회의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순원에 가까운 동맹자 숭자오런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어요. 그런데 1913년 3월 20일 상하이에서 기차를 타던 중 근거리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없었지만 위안 총통의 명령으로 암살되었다고 널리 알려졌죠. 중국 최초의 민주선거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듬해 국민당과 위안 정부 사이의 경쟁은 다시 무력 충돌로 폭발했고 위안의 부양군이 너무 강했어요. 국민당은 패배했고 당은 불법화되었으며 순원은 다시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권력을 장악했지만 청나라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불과 3년 뒤 자연사했고 중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1911년 혁명은 안정된 공화국을 세우는 데 실패했지만 급진적인 새 아이디어의 산사태를 위한 길을 열어줬죠. 중국 전역에서 젊은 지식인들은 중국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신문화 운동으로 구체화되었어요. 천두슈가 가장 저명한 리더 중 한 명이었죠.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나중에 유교 사상에 등을 돌렸습니다. 1915년에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는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급진 작가들의 본거지가 되었어요. 북경 대학 교수였던 천두슈는 같은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을 모았습니다. 학생 중에는 후난성 시골 출신 마오쩌둥이라는 청년도 있었죠. 천두슈와 신문화 운동은 유교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주장했어요. 대신 민주주의, 과학, 중국 민족주의, 여성 해방과 성평등을 원했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파리에 모였을 때 중국은 동맹국 편에서 14만 명을 서부 전선에 파견했던 공헌을 인정받아 산둥의 독일 영토를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식민지가 일본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격분이었죠. 5월 4일 3,000명의 분노한 학생들이 베이징 거리로 나섰어요. 천안문에 모여
민주주의 시와 과학 시를 외쳤습니다.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학생과 노동자들이 정부와 서방 세력에 맞서 단결했죠. 이 시위는 단기적 성과는 거의 없었지만 현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미래를 향한 중국 행진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위자들은 이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환멸을 느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영감받아 마르크스주의로 전환했죠. 완전한 국가 변혁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25세 마오쩌둥도 개종자 중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중국 인민의 개혁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심오할 것이며 황금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썼죠.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대회가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비밀리에 열렸습니다. 멤버는 13명뿐이었어요. 프랑스 경찰의 방해를 받아 사우스 레이크 유람선으로 이동했죠. 마오쩌둥은 창립 멤버였고 천두슈가 첫 총서기가 되었습니다.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국 혁명의 통제권을 장악하기로 결심했어요. 위안스카이 사망 후 중국은 다시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장군들이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려 경쟁했고 국가는 자체 군대를 가진 라이벌 군벌들에 의해 분열되었어요. 가장 두드러진 집단은 지게파, 안후이파, 펑티앙파였죠. 1921년 순원의 국민당은 광저우에 자체 군사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 먼저 군벌을 패배시켜야만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923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제1차 통일 전선으로 알려진 조약이었죠.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고문, 자금, 무기의 도움으로 변화하는 국민당에 합류했어요. 소련 고문들은 완포와 섬에 군사학교 설립도 도왔습니다. 순원의 최고 군사 고문 장계석이라는 떠오르는 스타가 운영하게 되었죠. 목표는 국민당 군대를 규율 있고 효과적인 전투력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순원이 군벌과 협상하기 위해 북쪽을 방문하던 중 병에 걸렸습니다. 1925년 3월 12일 58세 나이로 북경에서 암으로 사망했어요. 마지막 말은 평화, 투쟁, 중국을 구하라였죠. 순원의 죽음으로 국민당은 혼란에 빠졌고 중국은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순원의 충성스러운 중위에게는 앞길이 분명했어요. 장계석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군대를 통솔하면 나라를 통솔할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도자가 되는 길이라고요. 북경의 자금성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는 지역 군벌에 의해 쫓겨나 일본의 보호를 받으러 떠났어요. 지금 중국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취약한 동맹, 분열된 국가, 그리고 중국을 다시 굴욕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강력한 이웃들이 있었죠. 2000년이 넘는 제국의 역사는 끝났지만 새로운 중국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편 전쟁부터 신의 혁명까지 치욕의 세기를 거치며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유교적 질서는 무너졌고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지만 그 앞길은 순탄치 않았죠. 군벌들이 할거하고 공산주의자들과 국민당이 경쟁하며 외세는 여전히 중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보면서 중국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거대 제국이 불과 70년 만에 분열되고 혁명을 맞이했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싸웠던 사람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장계석과 마오쩌둥이 어떻게 중국의 운명을 놓고 격돌하게 될지 그 이야기는 더욱 극적일 거예요. 오늘은 2000년 제국이 무너지고 현대 중국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